네,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박진백입니다. 이번 뉴스핌 2030 희망포럼 MG 집세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지원할 생활 인프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할 전문가 패널로 공주대학교 김종근 교수님과 육아정책연구소의 이재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의 김종근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도시지리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GIS를 활용한 공간 분석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이재희라고 합니다. 아마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 육아정책연구소는 이제 국무총리 산하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주로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요새 좀 정책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유보 통합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고요. 저는 그중에 저출생에 따른 육아 분야의 문제점 부분이라든지 특히 이제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건 이제 산후조리원 관련 연구거든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관련 그 이슈에 대해서 같이 박진백 박사님이랑 김종근 교수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출산이 심화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좀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를 먼저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인구를 1970년부터 앞으로 2072년까지 추계한 장래 인구 추계 자료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이 저출산 문제가 앞으로 심화되고 그렇게 됐었을 때 앞으로 먼 미래가 우리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개발 초기였었던 1970년 이 당시의 인구는 3,224만 명 정도 수준입니다. 인구의 정점은 2020년 5,184만 명이 이제 정점이었었고요. 이제 1980년대부터 이제 저출산이 점점 심화돼서 그 결과로서 2020년 경부터 해서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본 결과에서는 2072년에 3,622만 명 정도 수준으로 인구가 될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072년에는 100년 전 개발 초기랑 유사한 수준의 인구가 될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인구학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 예측은 대부분 틀리는데 인구는 거의 틀리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은 향후 미래의 인구 감소로 이어질 것이 명백합니다. 과연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화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한 지역이나 국가의 인구를 살펴볼 때 인구 피라미드를 보통 비교를 합니다. 피라미드니까 보통은 밑변이죠. 그러니까 영아의 인구가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을 갈수록 인구가 작아지는 이게 가장 전형적인 피라미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넓었던 밑변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가 좁고 위가 두툼한 형태의 호리병 모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호리병 모양의 인구 피라미드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영아, 유소년층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되고 기존에 있던 중장년층이 그대로 노년층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감소하는 거죠. 즉 중장년층의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가 노년층에게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이제 은퇴를 한 나이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겠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영유아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중장년층으로 들어가는 인구 자체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인구 전체 규모 자체가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은 단기적인 방안, 장기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뭐 해외 이주자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편다든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 즉 출산율을 높이지 않고서는, 즉 밑변을 다시 확대시키는 방법을 장기적인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절대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줄어든 밑변 그대로 위로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인구가 과거에 넓었던 밑변이 줄어들게 되는, 즉 면적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총 인구가 줄어드는, 즉 절대 인구가 감소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현재 뭐 인구 문제라고 하면 노령화 문제와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절대 인구 감소의 문제가 크게, 절대 인구 감소의 문제는 다양하게 많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한 이제 지리학자입니다. 지리학자는 공간적인, 그리고 어떤 공간적 현상의 분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인구 총량의 변화에 따른 뭐 국가 내의 경제의 변화나 이런 것도 관심이 있지만 지역별 인구의 격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인구의 분포에 관심이 많다는 말씀인데요. 과거보다 현재는 뭐 과거라고 해도 아주 뭐 오래전 과거가 아니라 70년대만 해도 지방에 있는 대도시 또는 지방의 중소도시의 인구가 현재보다 그 비율이 높았습니다. 즉 2000년대 70년대만 해도 70년대 대비 지금 뭐 한 30년, 40년, 50년이네 벌써 5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수도권 또는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과 대도시로 과도하게 집중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대도시에서의 문제점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교통이라든지 주거 부족 문제라든지 뭐 환경 문제라든지 생각할 수 있죠. 그거 이외에도 농촌, 즉 인구가 유출되었던 그 지역에서도 또 역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도한 인구 집중은 대도시와 농촌 지역에 동시에 문제를 발생시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서스테이블하냐,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박진백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2020년도가 인구 데드크로스를 겪은 최초의 해잖아요.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당시 뭐 2020년대 초반에는 그 저희 주변 분들이 다 체감은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이 인구 문제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근데 이제 오늘 주제에 맞춰서 이제 인프라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네, 유치원, 어린이집이 가장 먼저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도 이제 폐원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 네, 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 문제는 결국에 인프라가 감소하는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뭐 이런 비단 이제 뭐 돌봄이나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가는 뭐 편의점, 마트, 미용실 같은 곳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생활의 불편함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원래는 집 앞에 있던 미용실을 가야 되는데 뭐 차를 끌고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미용실을 가게 된다던가, 원래는 집 앞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래서 걸어서 이제 자녀들을 데려다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실제 읍면 지역에 가면은 뭐 차가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운행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차를 몰고 가가지고 이제 데려다 줘야 되는 불편함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저도 우려되는 게 김종국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어쨌든 편의시설이 다 대도시에 집중되다 보니까 인구 쏠림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과 지역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해당 지역은 이제 무너진 인프라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읍면 지역의 빈집 문제도 지금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부 지역은 슬럼가로 변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네.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김종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저출산이 심화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 그리고 또 두 분이 같은 지적이신데 결국에는 이 지역 간의 격차를 굉장히 심화시킬 수 있다. 이 수도권 심화를 많이 야기할 수 있고 교통, 주거 문제, 환경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의 어떤 인구 유출로 인한 어떤 지역 소멸 이런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해결로는 어떤 이민 이런 것이 실제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저출산이 극복이 되지 않는다면은 인구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살아야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낳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극복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이재희 박사님께서는 사실 이제 맞아요. 이게 저희가 2016년에 처음으로 저출산 연구를 같이 하면서 저희는 진지했어요. 이제 사회에서는 저희 연구를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구가 감소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사회에 안 좋을 거다라는 지적은 저희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 문제를 이제는 이제 중요한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 주제와 맞게 유치원,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초등학교도 폐교가 되고 결국 이 인구 감소가 인프라 감소 이런 걸로 이어질 수가 있고 사실 이 인프라가 감소를 하면은 또 어디서부터 없어질 거냐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수요가 부족한 지역부터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인구 쏠림 이런 것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역 간의 격차 이런 것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서 지적해 주신 거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은 굉장히 크다라는 지점을 지적해 주신 거고요. 사실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인구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저출산과 고령화는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 정의를 좀 살펴보면은 고령 인구 비율이 그 7%가 넘어서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정의를 하고요. 14%를 넘으면은 고령 사회, 그리고 20%가 넘으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실 김종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었던 그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1998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좀 보시면은 연령대별 인구 구성 추이입니다. 이 개발 초기인 1970년대 이 시기들을 보게 되면은 10대, 20대, 30대 요런 젊은 층의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실제 사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구는 많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만큼 공급을 했었을 때 소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저연령층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60대와 70대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970년대와 2070년대 인구수가 사실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사회 구조가
같다라고 할 수 있느냐? 1970년대는 젊은 사람이 주축이었고 2070년대는 나이가 많은 고령층이 주축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대 태어난 사람이 고령층이 되는 2070년 정도 이 시기가 되면은 고령층을, 그러니까 2000년대 태어난 이 사람들을 부양할 젊은 사람들이 있냐,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노년 부양비 통계입니다. 이 노년 부양비 통계를 보면은 2020년도는 대략 20% 정도입니다. 이 말은 젊은 사람 5명이 한 명의 고령층을 부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070년대는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노년 부양비가 100%입니다. 인구 절반이 고령층인데 이들을 위해서 국가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와 같은 미래는 바로 지금 저출산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요인은 사실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 육아 인프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을 검색을 해봤어요. 아파트 가격을 검색을 하면서 이 지도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한 평당,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한 2천만 원 선 정도에서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몇백만 원 정도 더 비싼 것 같고, 또 학교와 상권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또 조금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병원까지 많이 밀집해 있으면 가장 비싼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세종시를 대상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게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가령 수도권으로 치면은 강남, 신도시 이런 지역도 비슷할 것 같은데 교수님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주거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 수요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 수요의 특성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에 따라서 주거의 수요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진출을 막 시작한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잡았으니까 직장에 가까운, 즉 도심에 가까운 또는 이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거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되고 하면 이제 자녀 양육을 하게 되면 이제 학교나 교육시설 또는 보육시설, 의료시설과 같은 곳에 가까이 주거지를 또 입지하려고 할 겁니다. 또는 이제 그렇게 청장년기를 보내다가 이제 노년기가 들어서면 이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의료시설, 그러니까 요양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다시 집을 줄여서 이사를 하기도 하고, 또는 교회에 좀 더 이제 은퇴하고 전원을 누리는 이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내가 어떠한 생애 주기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필요로 하는 주거 수요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세종시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먼저 그 세종시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 구성이 어떤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종시는 전국에서 주민의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시도입니다. 전국이 약 44.8세입니다. 24년 1월 통계를 보면요. 근데 세종은 30대입니다. 젊은 도시인 거죠. 약 38.7세입니다. 물론 이제 30대 후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30대 도시인 겁니다. 평균적으로. 평균이니까. 예. 이처럼 세종은 상대적으로 평균 연령이 낮은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사한 사회 경제적 특성을 가진 청장년층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서울은 인구도 많지만 구성하고 있는 인구 집단, 즉 노년층도 많고 청년층도 많고 유년층도 많은 거죠. 그에 따라서 요구되는 다양한 주거 수요가 복잡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세종은 비교적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청장년층의 주택 수요를 그나마 균질한 수요의 특성을 반영이 된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시설이라든 곳에 조금 더 다른 곳보다는 집값 높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 서울, 강남이나 이제 개발된 지 시간이 지난 신도시의 경우는 인구 구성이 세종보다는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경제 수준, 생활 편의시설, 문화시설, 안전, 교통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오늘의 주제인 교육 및 의료 인프라도 그 중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네, 저도 김종국 교수님 의견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저는 약간 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아이를 키우기 좋은, 저도 이제 딸이 셋이명인데 그렇죠. 네, 좋은 지역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 것 같아요. 학교와 거주지가 멀어질수록 안전의 문제가 동반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구조상 문제인데 예전에 이제 신도시 조성, 그리고 최근에 신도시 조성을 보면은 일자리하고 좀 약간 먼 곳에 도시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그 OECD 국가 통근 시간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출퇴근 시간이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60분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이게 통근 시간까지 기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거지에 이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가 있는 것을 선호하게 되고 그런 수요가 반영이 돼서 이제 집값을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선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또 통계청 자료가 보니까 이 출퇴근 시간이 최근 2022년까지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그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맥락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생애 주기에 따라서 주거 수요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저연령층은 이제 직주 근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양육기에 들었을 때는 학교, 교육, 의료, 그리고 이제 노년에 들었을 때는 요양이나 의료, 이 파트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사실 세종시 이야기는 저도 들으면서 되게 생각은 했었는데 되게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세종은 어떤 인구 집단의 균질성이 굉장히 강한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크게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재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거의 이 선호, 이거 당연한 거다라는 거고요. 근데 특히나 이 통근 시간에 대한 게 굉장히 좋은 직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들일 때는 제가 이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많이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통근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이제 결국에는 주거지 인근의 어떤 인프라의 그 선호가 커지고 사실 이 부분이 강화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이 준비한 내용들이 이게 굉장히 큰 맥락을 꿰뚫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이게 출산을 결정을 할 때 출산 가구가 어떤 인프라가 그러면 굉장히 중요할까,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정책을 하시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정밀하고 디테일한 어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가령 병원, 산후조리원, 우리 앞서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희 박사님 말씀을 조금 더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어떻게 보면 동물은 출산할 때 안전한 곳을 선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 의료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곳, 안전한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22년도에 김정우 교수님과 이제 육아 인프라와 이제 추가 출산 의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 활용했던 변수가 이제 다양한 이제 임신, 출산, 육아 인프라였어요.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산부인과,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뭐 이런 변수들하고 이제 추가 출산할 의도가 있는지, 즉 이제 이 지역에 이러한 다양한 인프라가 있으면은 향후에 이제 추가 출산할 의도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연구를 했을 텐데요. 흥미롭게도 이제 여러 다양한 인프라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거는 소아청소년과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었는데 아마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애들이 워낙 자주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시설보다 출산 가구가 어쨌든 이 소아청소년과는 아마 한 중학교, 길게는 고등학교까지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간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녀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 연구에 응답했던 분들이 저는 이제 미혼 대상으로는 안 했었거든요. 이미 자녀를 한 명이라도 출산한 사람 대상으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아픈 자녀를 돌봄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병행해서 제가 그 심층 면담도 했었는데 다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소아 응급실, 소아 청소년과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특히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은 네, 어려움을 실제로 겪으신 분들이 많았었고요. 물론 이 결과가 소아 청소년과가 더 늘어나야지 출산율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는 아니에요. 이 소아 청소년과가 있는 지역은 일단 다른 인프라도 같이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인과관계는 결론은 내리기 힘든데 하지만 자녀를 키운 사람들이 지역 내 소아청소년과를 얼만큼이나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었던 연구 결과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게 추가 출산을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이었었던 건가요? 네, 추가 출산을 그러니까 한 명을 더 낳을지 말지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출산율하고 인프라하고의 어떤 네, 관계성, 인과관계를 보기 힘든 네, 어떻게 보면 횡단면적인 연구였던 거죠. 네. 그럼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 네, 이건 알 수가 맞습니다. 있었네요. 네. 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여성들은 이제 출산을 결정할 때 안정감, 포괄적으로 느껴지는 그 안정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인 환경을 고려해야겠지만, 이제 이재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시설에 국한하자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2022년에 했던 연구 중에서 의료시설에 국한하자면, 출산을 위한 이제 의료시설로서는 분만 가능 병원 또는 의원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가까이에 내가 있느냐, 응급이 아니더라도 내가 자주 찾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접근성이 좋은 지점에 분만 가능 병원과 의원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아이를 기르는 동안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다양한 병치레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낮에 가는 소아 청소년과 또 우리 그때 연구할 때는 같은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또한 특히 이재희 박사님께서 이제 지적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밤이라도 이제 애가 갑자기 아픈 경우에는 그렇죠. 당황하는 거죠. 그때 이제 찾아갈 수 있는 응급 소아 청소년과 응급 소아병동에 대한 접근성도 중요하다라고 첨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접근성 이야기를 하게 된 거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고루 균등하게 사실 이렇게 공급이 잘 되어 있다. 이렇다면 사실 참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또 안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몇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병원, 의원 이런 다양한 의료 시설들에 몇 개나 있느냐, 그죠? 그 개수도 중요할 테고, 그리고 개별 병원이나 의원들의 크기, 규모 또는 이제 전문의의 수. 내가 갔는데 병원 의사가 한 명밖에 없어가 아니라 뭐 10명이 있으면 훨씬 더 할 수 있는 그래서 개수도 중요하겠지만 규모도 중요하고, 또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제 편리하냐, 이런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종합하여 고려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는데요. 관련하여 인프라의 현황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과거의 연구들을 보면 이소영 박사님의 연구, 2015년의 연구에 따르면 산부인과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하여 있고, 공공보건기관은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 강은진 박사님의 연구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경우는 이제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의 공급이 군지역에 비해서 높다고 말했습니다. 즉 소아청소년과는 상대적으로 도시에 더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요약하면 의아해 하셨던 것처럼 이제 육아 인프라는 지역 격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이제 시지역, 군지역으로 나눌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에 많으냐, 이제 시도 레벨 또는 시군구 레벨로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2022년에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분석한 GIS 분석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제 왼쪽 지도에 보면 분만 가능 병원의 군집 분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이하이 클러스터, 하이하이 군집입니다. 하이하이 군집이라고 하면 하이는 해당 시군구가 높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하이는 주변 시군구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서울시 강남구가 굉장히 하이하이 군집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강남구와 주변 송파구가 함께 높기 때문에 하이하이 군집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마찬가지로 하이로우 군집의 경우에는 나는 높은데 주변은 낮은 것. 즉 나만 좀 유독 높다. 이런 군집이라는 거죠. 세 번째 로우 하이는 이제 나는 낮지만 주변은 높은, 말하자면 푹 나만 쑥 꺼져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 로우로우는 주변과 내가 모두 낮은 거, 이러한 군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봤을 때 이제 크게 수도권의 이 서울 지역과 그리고 수원을 비롯한 지역에 하이하이 군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만 병원 전문의가 그렇게 하이하이 군집, HH 군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보신 오른쪽에 있는 그 지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원의 국지적 군집 분포입니다. 유사한데요. 여기도 이제 수도권과 대전 세정 지역에 높은 하이하이 군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음 장에 보시면 세 번째 응급소아과 병동과 달빛 어린이 병원을 포함하는 소아응급 병상의 군집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긴 한데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서울 지역 그리고 세종 지역 그리고 전북 지역에 하이하이 군집이 나타나고 있고, 서울 북부, 그러니까 경기 서울 북부의 지역과 그리고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 하이로우 지역이 나타납니다. 즉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은 응급병상이 소아 응급병상이 좀 더 많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석한 결과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말씀드리는 것은 공급의 측면입니다. 즉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가 좀 더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이나 송파가 또는 이제 수원 지역이 상대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수가
많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해당 지역은 인구도 많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을 저희들은 또 추가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에서 보시는 자료에서 볼 수 있으신데요. 보시면 이제 접근성 점수를 산출했습니다. 접근성 점수를 산출하고 높은 점수를 가진 지점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핫스팟, 지금 지도에서 보면 빨간색 점으로 보이는 곳들이고요. 콜드스팟은 파란색 점으로 보이는 곳들인데요. 이 지역은 접근성 점수가 낮은 곳들입니다. 이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낮은 곳들을 이제 지도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접근성 점수란 말은 그러니까 접근 가능한 지역,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 얼마나 많은 의료 서비스를 내가 해당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아까와는 약간 그 결과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 경기도 지역의 핫스팟, 그리고 대전, 세종 지역의 핫스팟, 그리고 부산 지역의 핫스팟이 나타나고 또 강원, 강릉 지역의 핫스팟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상대적으로 이 지역은 그 국립 의료시설들, 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국립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한 곳이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접근성 점수를 산출할 때 또 하나 여기 보면 30km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 30km 내에 있는 의료시설을 방문한다라는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산모가 출산을 하고자 하면 30km 내에 있는 의료시설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설문조사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를 냈던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핫스팟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그럼 과연 얼마 정도를 의미하느냐를 봤더니 가입 여성 1만 명당 약 2.4명의 산부인과 전문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2.4명의 산부인과 전문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여기 대구 지역이나 광주 지역과 같은 곳은 콜드스팟으로 나오는데 이 지역은 콜드스팟의 접근성 점수는 약 1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1만 명당 약 1명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접근 가능하다, 가용하다라는 거죠. 약 그 콜드스팟과 핫스팟은 2배 이상의 어떤 가용한 전문의의 차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의료시설 서비스 역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분만 가능 병원의 접근성의 경우에는 2.4명, 1명 이렇게 평균적으로, 물론 평균이니까 더 높고 낮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지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 접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30km를 접근성을 산출하기 위한 한계 이동 거리로 삼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접근성 점수에 따라서 영유아 인구 1만 명당 34명 정도가 이제 핫스팟에서는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그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고, 한편 콜드스팟의 경우에는 약 1만 명당 17명 정도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가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접근성 점수를 통해서 보면 앞에서 공급만으로 볼 공급 분포에서도 분명히 이제 대도시와 농촌의 이제 기억차를 볼 수 있었으나, 이제 접근성 점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만큼 그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수요 대비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지 또는 좀 더 많은지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봤었을 때는 굉장히 편차도 크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전문적인 얘기 그리고 자세한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분석 결과는 이제 김종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제 체감을 네. 제 경험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까 자녀가 셋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내 소아응급실에 많이 갔겠어요. 근데 갈 때마다 정말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간 건 이제 둘째 때문에 갔었는데 새벽에 막 이제 애가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어떤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적정한 규모의 중소도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국립의료원에, 그러니까 지방 국립의료원에 가면은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있겠거니 하고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한 새벽, 그러니까 한 밤 12시였는데, 그래서 정말 곤혹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근처에 다른 대학병원에 소아청소년과가 그러니까 야간에 운영하는 소아응급 시설이 있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서 네, 부랴부랴 이제 응급 처치를 했는데 아마 이런 경험이 저만 경험하는 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에 대한 의료 인프라는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방의 의료 인프라, 특히 이제 소아응급실, 소아청소년과 이런 문제는 네,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일단은 그 연구하신 내용에서 전 이재희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내용에서 일단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에서는 이제 물론 추가 출산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본인의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이 유자녀 가구에서는 이런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었을 때에 실제로 출산을 더 하겠다. 사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출생아 숫자 자체가 절대 규모가 작아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한 명이라도 더 낳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네. 이 내용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큰 병원에 갔었을 때 이제 소아 청소년과 의사가 없었던 문제 말씀하셨었잖아요. 저도 비슷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서 아 이게 굉장히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의료 인프라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 같은 이제 어떤 이 그냥 이제 의료의 수요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요 정도의 이야기인데 김종근 교수님께서 했었던 이 GIS 분석은 굉장히 더 좋은 어떤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개수도 중요하고 접근성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에 굉장히 큰 공감을 합니다. 특히나 이 지금 지역 간의 어떤 이 의료 인프라의 공급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단순히 이 어떤 공급량이 아니라 수요 대비한 어떤 이 공급의 양이 실제로 어떠냐를 가지고서 핫스팟, 콜드스팟 이걸 그려봤었을 때 핵심적인 거는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다라는 것을 한 것이고 또 지역에 따라서 격차가 극명하게 나뉜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제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속적인 어떤 정책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지요? 뭐 조금만 해볼까요? 예. 연구 결과는 사실은 많은 정부나 지자체의 통계나 이게 통계 그 수집의 편의성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이제 자료가 수집되고 결과가 발표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요 또는 공급의 관점만 보는 것도 이제 부족하다라는 걸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고요.
또 이제 하나의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도 지역적 변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들은 밝혀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정책을 수립을 할 때 지역 내에 존재하는 이런 접근성의 변이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뭐 동경계, 구경계에 살더라도 나는 우리 구에 있는 병원만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세종에 살고 있으면 대전을 갈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천안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행정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료권의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도 그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정책은 행정구역 단위로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 내에 있는 다양한 접근성의 변이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책을 입안할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러한 연구를 좀 보충을 한다면 향후 산모나 육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에 대한 설문이나 심층 인터뷰를 해서 이런 지역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양적인 걸 저희들은 연구를 했다면 질적 수준과 만족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주 그러니까 이사를 할 마음까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물어본다면 훨씬 더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사나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박사님도 어떤 추가 의견이 있으신지요? 네, 저도 이제 김종훈 교수님 의견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동의를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영유아 인구 추이가 이렇게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무작정 소아청소년과를 더 늘려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적정한 위치에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정부가 그 데이터 같은 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모으고 수집한 다음에 과학적 분석에 의해서 좀 관련 인프라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떤 출산을 결정하고 할 때 사실 저는 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주택 가격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특히나 저도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것인가. 특히 이게 병원이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다라고 하는 점을 알게 됐어요. 이제 다음 주제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이제 병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어딘가를 가잖아요. 이제 보육, 교육, 양육 뭐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것과 관련한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박사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까지는 이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위주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이 가까운 곳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모든 가구가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원하느냐.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랑 또 지역별로는 또 약간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이제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또 지역별로 나눠서 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소득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돌봄,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설을 선호를 하는 거죠. 기꺼이 이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퀄리티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잘 사는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렇죠. 예. 장기적으로 이제 학군위지까지 생각하면은 그쪽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 사교육 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접근성,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분석과 유사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저희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접근성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 자료 10번을 보시면 또 이제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 취약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그 왼쪽에 보이는 이제 지도는 영아 교육보육 서비스 취약도, 즉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의 접근성 점수를 가지고 시군구별 평균 점수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점수가 낮으면 취약도가 취약도가 1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더 취약한 곳, 지금 지도에서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에 약 14개의 시군구 지역이 서비스 취약도가 1지역, 그리고 낮은 지역으로 분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100여 개, 그 3지역도 약 100여 개, 100개가 약간 못 되는 지역이 3지역, 그리고 4지역 상당히 접근성 취약하지 않다, 많다, 오히려 취약도가 낮다, 이렇게 분류가 된 것은 40개 정도의 시군구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이제 취약 지역은 왼쪽에 지도로 나타내 보았고, 오른쪽에 나타낸 지도는 유치원 서비스 접근성 취약 지역 분포입니다. 약간 분포의 특성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아 취약지, 즉 어린이집 취약지가 이렇게 1지역과 4지역, 그러니까 1지역은 취약한 곳, 그리고 4지역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은 곳 또는 많이 공급되는 곳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영아 취약지 첫 번째 1지역은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절대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경북 내륙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경상 산지라든지 전북 산지, 그리고 인천 그 옹진군, 이런 지역, 도서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짐작하시겠지만 어린이집 공급이 그 절대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1지역으로 분류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4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파란색, 진한 파란색으로 표현된 지역인데, 강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충북, 그리고 경기 북부, 이렇게 상대적으로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지역은 평균적인 공급 대비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접근성 취약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양상이, 이렇게 분류되는 양상이 1지역은 절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표현된 것이고, 파란색으로 표현된 것은 절대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즉, 이 지역은 출산율이 극도로 낮은 곳인 거죠. 두 번째,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지도를 보시면, 분포도를 보시면 유아 취약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분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지역, 즉 취약도가 높은 곳 지역이 흥미롭게도 서울 강남 지역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유치원을 주변 6km 범위 내에 있는 유치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강남까지 가서 이용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요가 과잉한 곳,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가 된 곳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습니다만, 대도시, 대구라든지 아니면 광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하는 곳에 그러한 분포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진하게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곳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수요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경북 내륙 지역, 그리고 산간 지역, 이런 지역엔 절대 수요가 부족하다. 즉 유치원에 다녀야 하는 아이들이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이 과잉된 것처럼 표현 분류가 된 것인 거죠.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할 때 이제 점수에 따라서 분류를 하긴 했지만 해석이 이렇게 이러한 분류가 나타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공급 과잉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즉 파란색으로 나타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해당 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거리가 매우 길거나 큰 지역은 아까 그 이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원 위험 지역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지역은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폐원 위험 지역과 거리가 이동거리가 매우 커서 취약 지역인 것은 조금 세부 분류 항목을 더 만든다든지 추가 분석을 해서 분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양적 분석을 했지만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온 지역들은 그러면 폐원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취약하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이게 문제다. 양적 분석만 하면 이제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질적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 이 정원 대비 이 지역에 그 등원하는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원생들의 수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생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질적 만족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이 지자체 단위로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연구가 상당히 이제 접근성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재 박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엔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민간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물은 이동 수단이 셔틀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접근성을 향상시키면 해당하는 접근성 취약지로 분류되는 것들이 실제로는 좀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고려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인프라의 그 위치나 어떤 이 거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원래 저도 많이 공감은 하고 있었지만 더 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 질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을 많이 강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GIS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사실 양적인 부분에서의 굉장히 놀라운 결과들을 오늘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은 확실히 출산율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인과적인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 문제가 실제로 그러면 이걸 폐교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김종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었던 그 어떤 그 질적인 부분에서의 이 만족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두 분께서 연구를 계속 같이 해오면서 이 방향성이 잘 맞아떨어져서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많이 고려해서 정책을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서 다음 주제는 사실 이제 저희가 어떤 이 인프라 해서 병원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이 유치원 이런 이야기들도 했어요. 이런 인프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지역은 사실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제 콜드스팟 이런 핫스팟 이거를 보면서도 사실 굉장히 느낌은 왔어요. 굉장히 선호되는 지역에 사람들의 어떤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네, 받았습니다. 일단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앞선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제 과거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냈었어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비용도 저렴했고, 근데 계속 이렇게 지적했었던 차를 운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서 와이프가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등하원 문제가 사실 좀 그랬고요. 근데 프로그램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국공립이 이제 그런 장점이 있었고, 근데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직장형 어린이집을 1년을 보냈고, 이렇게 보내니까 제가 출근할 때 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또 퇴근할 때 또 같이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이게 너무 좋았는데 이게 결국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근접성, 이게 굉장히 맞닿아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어떤 국공립 그리고 직장형 어린이집 이것이 경쟁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저희는 다 이렇게 보냈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둘째는 유치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 앞에 있는 이제 유치원을 보내고 있고 또 첫째는 그 유치원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 때문에 지금 사실 세종시 내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 좀 세종시 내에서도 좀 비싼 집에 저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애들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어떤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이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비싼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오늘 시작할 때도 제가 요 유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좋은 인프라가 이렇게 되면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집값은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기 앞서서 아주 자녀 교육을 생각하시는 훌륭한 아버지네요. 네. 근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 우리나라 연구도 있지만 해외 연구를 공통적으로 보면 이주 결정을 할 때 장거리 이주, 예를 들면 서울에서 뭐 부산으로 간다 이렇게 장거리 이주의 경우에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직장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집을 구한다든지 그런 이유 또는 이제 집을 새롭게 내가 구한다든지, 그러니까 집 전세로 살았다가 이제 자가로 간다든지 이런 집과 관련된 그런 요인이 두 번째 요인이고요. 세 번째 요인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또는 개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이런 변화로 인해서 이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거리인 경우는 그렇고 단거리, 즉 특정 지역 내에서의 이주를 결정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첫 번째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주거,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가족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그거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긴 한데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겠죠. 방금 앞에서 저희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병원, 의원에 대한 방문,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같은 방문인데 방문하는 빈도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병원, 의원은 연간, 뭐 월간, 아픈 애는 뭐 자주 갈 수도 있지만 이벤트성으로 방문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는 데 비해서 지적하셨지만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매일같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접근성이 훨씬 더 민감하게 경험하게 접근성을 훨씬 더 바로바로 경험하게 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치원은 뭐 어린이가 걸어가기도 하겠지만 이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걸어서 가면 이제 페룬 아빠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가깝지 않다면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부모님이 직접 데려다 주거나 셔틀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퀄리티와 그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접근성과 퀄리티에 대한 관심이 아까 말씀하신 국공립 또는 직장 어린이집에 수요가 몰리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교육,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생활권 내에서 세종시면 세종시 그 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제 보육하기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이제 자녀를 네. 양육하기 좋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수뿐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거 관련 대출은 아마 전문가시니까 박진백 박사님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낳은 사람들이 대출 받는데 유리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자녀를 낳은 가구가 저금리로 살 수 있는 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녀를 키우기 좋은 지역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그 부모님들은 단순히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만 고려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애를 이제 고등학교지가 학군이 좋은 지역 이런 걸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그 연구자분들께서 이제 강남 개발 과정에 대해서 그 쓴 연구 논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재밌었던 거는 이제 강남을 예전에 이제 강남 개발 초기에 아파트를 막 지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왔대요. 그런데 해결책으로 낸 게 이제 강북에 있던 좋은 고등학교를 그렇죠. 이제 네, 강남 지역에 배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강남 지역이 급격하게 인구가 몰리기 시작했다라는 연구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은 이 자녀 교육에 거의 목숨을 거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성 때문에 이렇게 인프라, 특히 이제 교육, 보육, 돌봄 이런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집값이 더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두 분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저도 이게 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사실 이 내용과 저희가 맞물려 가지고서 저희가 다음 주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수요가 밀집이 되니까 사실은 가격을 더 높이 이렇게 요청을 해도 사람들이 기꺼이 지불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유자녀 가구에 대해서 실제로 그 금리 혜택 이런 것들이 일부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도 있고 하니까 어떤 이동의 어떤 지불 여력에 그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실제로 또 이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인프라의 공급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저희 처형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집을 좀 다녀갔어요. 저희 집을 다녀가서 이제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대략 한 20 몇 년, 한 30년 요 사이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되게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특이한 게 사실 좀 외곽 지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학급이 원래 4개 정도 학급이 있었대요. 그런데 4개 학급이었는데 그 지하철 한 코스 거리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쪽으로 다 이사를 갔었나 봐요. 학급이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요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해 왔었던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학교는 공이 같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지하철 한 코스 멀리 있는 거기에도 이제 학교가 있는데 그런데 병원, 학원, 기타 등등 모든 것이 다 그 신축 아파트 쪽으로 다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이주해 갔기 때문에 이주 안 하고 지하철을 타고 애들이 이제 등하교를 하긴 어려울 거니까 아마 이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교수님? 앞에서도 네.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제 아무래도 교육 인프라가 더 잘 갖춰진 것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
근데 그걸 이제 모형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만 푸시 앤 풀 모형이라고 합니다. 푸시 요인과 그리고 푸시 미는 요인과 풀 당기는 요인, 이것이 어떤 것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는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예를 적용해 보면 푸시 요인은 크지 않았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집 앞에 학교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풀 요인이, 당기는 요인이 새로운 주거 지역이 더 큰 거죠. 그죠? 그 푸시 풀 요인이 그렇게 동시에 작용했을 거고, 그 중간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개입 요인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당기는 힘이, 인력이 크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이 집을 팔고 거기 갈 수 있느냐? 그런 그 격차가 충분히 내가 이제 모은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받은 거랑 해서 갈 수 있느냐를 이제 극복할 수 있으면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못 가는 거인 거죠. 뭐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푸시 요인, 풀 요인, 그리고 개입 요인, 요 3박자가 어떻게 연관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주가 결정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이제 교육, 보육시설뿐만이 아니겠죠. 물론 주변에 다른 다양한 환경, 뭐 근린상업시설, 공원, 문화시설, 다양한 접근성에 대해 비중을 두는 학부모도 많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조건이 유사하다면, 그리고 내가 그 개입 요인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다면 이제 보다 보육하기 좋은 곳으로 이주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과거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육아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지은 곳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어진 신도시들은 이제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어느 지역에 초등학교를 위치를 해야 되고,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정교하게 설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새로 지은 좋은 신도시에 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게 향후에 앞으로 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고요. 제가 우려되는 건 이제 빌라촌, 이런 것들은 향후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빈집이 많아질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에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도시재생, 이런 논의도 향후에 앞으로 더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보통 한 30대,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40대 이렇게 접어든 사람들이 이제 자녀 한 명일 때, 그리고 두 명일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푸시 앤 풀 요인, 이런 것들, 그리고 개입 요인, 이런 3박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주하는 것이 사실상 당연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맥락을 가지고서 앞서서 저희가 계속 다뤄오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모두 발언에서 제가 했었던 얘기인데, 이 출산을 적게 하면은 결국에는 인구는 언젠가는 0에 수렴할 겁니다. 0에 수렴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 합계 출산율이 2.1명, 인구 대체율을 이제 밑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출생아 숫자 자체가 계속 뭐 가령 1명이었다라고 한다면은 2명이 만나서 1명을 낳는 거니까 이거는 계속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제가 오늘은 인프라이니까요. 그래서 인프라를 가지고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을 적게 하면은 병원이랑 학교가 수요가 이제 줄어드니까 또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 것 같고, 또 반대로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다시피 이 어떤 지역에는 또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또 그 지역에서는 또 들어가서 살 이유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양방향 인과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네, 양방향 인과성이라는 어려운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뭐가 먼저냐, 이걸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구, 출산이라고 하는 결정이
단지 뭐 병원이 있다거나 유보육기관이 있다고 해서 또는 뭐 집이 있다고 해서 탁 나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고요. 또 인구라고 하는 지표 자체가 굉장히 종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환경, 그리고 경제 산업 환경, 그리고 뭐 물리 환경, 뭐 주거지라든지, 그리고 뭐 범죄율과 같은 이런 안전, 그리고 뭐 문화 시설 여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지역의 인구가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결과로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구 자체가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택의 수요를 견인하는 그러한 동기가 또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려운 그런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어쨌건 이러한 관점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나은 육아를 위해서 의료나 교육, 보육시설이 있고 보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직장과 그리고 학교 접근성, 예를 들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학교에 가깝게 집을 구해놓고 출퇴근을 하려면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뭐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뭐 지옥철을 타고 다니는 그럴지언정 아이는 걸어서 학교를 다니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정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출산은 청장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두 가지 큰 과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집이겠죠. 이것을 먼저 해결한 후에 이제 거주지를 마련하고 그러니까 직장을 통해서 소득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그 출산과 보육 환경이 잘 갖춰진 주거지를 마련했을 때 이제 비로소 출산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과정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출산을 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한두 가지 충분 조건만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출산을 했거든요. 사랑을 해서 아니면 뭐 부모님의 권유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혼이랑 출산이 이어졌는데 요새는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좋은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이어야 되고 자녀를 키우기에 어느 정도 괜찮은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에 거주를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걸 다 갖춰지면 이제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난임에 빠지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옛날엔 충분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다 필요 조건이 돼버린 거죠. 그중에 육아 인프라 또 하나의 필요 조건이에요. 이런 구조에서 보면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출산 결정을 안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명확하게 이제 인과관계라고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단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시로서 얘기를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실제로 이게 인과성 부분도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더 많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부동산 현상으로 좀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에는 인구가 감소를 하면은 결국에는 어찌됐든 인프라 공급은 특정한 어떤 중심이 되는 어떤 거점 도시로 많이 이렇게 옮겨갈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서 수요가 또 그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국토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전 국토가 골고루 사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저출산이 바로 그 지점을 더 심화시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저출산 문제를 지역 소멸 관점에서 계속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방에 있는 지자체, 인구의 감소가 이렇게 뚜렷하게 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거를 막기 위한 정말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출생아 숫자의 전체 큰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는 형태로 간다면은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참 주제가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제는 사실 저희가 계속 그 교육 인프라, 큰 틀에서 인프라 얘기를 했는데 조금은 결이 다른 이제 교육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사교육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뭐 그렇게 저희가 김종훈 교수님께서는 대학의 교수시고 사범대 교수시니까 교육과 관련해서는 유관하신 분인데 이재희 박사님과 저는 정부 출연연구소 박사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떤가요? 저는 사교육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사교육이 저출산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원인이다 이런 연구를 해서 이제 연구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사교육이에요. 결국에는 크든 작든 조금이나마 혹은 과도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청 자료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초등학교 1학년은 평균 36.7만 원입니다. 중학교는 엄청 뛰어요. 55.2만 원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은 엄청 많습니다. 고2나 고3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7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에. 2명이면은 뭐 물리적으로 2배가 될 건데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거 엄청 많이 비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제가 좀 예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집을 산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1억 정도를 받는다라고 하고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그 30년 만기로 해서 금리를 가령 4%로 잡았다라고 하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으로 월 납입액을 계산해 보면은 4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2억이면 95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이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 돈의 액수와 사실 사교육비와 굉장히 금액대가 되게 비슷하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사실은 주택을 마련하고 주택을 마련을 하면서 사실 원리금을 이제 납입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덧붙여서 이만큼 돈이 더 들어가게 되는 구조니까 사실은 아이를 안 낳으면 그 집에 굳이 이사를 갈 이유도 없어지는 거고 이런 교육비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이 돈이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배우자랑 나는 결국 또 어떤 곳에 이제 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 주택을 수요하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대출금과 주택을 위한 이 대출금과 자녀 교육비 간에도 서로 굉장히 경합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크든 작든 사교육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뭐 태권도라도 보내고 아빠 피아노 하고 싶어 하면 그래? 해 하면서 크든 작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지만은 근데 우리 사회에서 또 사교육을 굉장히 자극하는 요인들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으로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사교육에 대해서. 네. 사교육은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태권도 학원 보내는 것도 포함될 거고 근데 그걸 태권도 학원 보내는 거를 사교육의 문제라고 크게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정서적으로 가장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은 대입 입시학원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입 입시학원에 초점을 두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런 위기감을 조성하는 광고가 그렇죠. 많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공부하면 자녀는 100점을 받고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고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광고를 보면 처음에 관심이 없다가도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럼 뭐 꼭 그러한 교재뿐만이 아니라 입시학원 역시 그러한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원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학원은 특히 대입 입시학원은 좋은 대학교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그 경쟁을 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존의 입시 경향, 그리고 기존의 문제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 것이고, 당신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효율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입 입시에 말하자면 굉장히 특화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대입 입시 학원이라면 그게 꼭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부터 그게 필요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필요한 건 사실은 초중학교 때 필요한 거는 기초학력을 쌓는 거죠. 공부할 수 있는 능력,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입시학원이 필요한 때는 정말 그 제도를 분석하고 기출문제라고 그런 거는 학교에서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지 않으면 학원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입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자라온 학생이라면 긴 마라톤 이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초반에 힘을 다 쓰고 일찌감치 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입시학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근데 그 시기에 있어서는 너무 초반부터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입시학원이 필요하다고는 했으나 그 입시학원이 과연 쪽집게인가? 정말 나의 믿을 수 있는 믿고 따라가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확률적으로 높을 수는 있으나 100% 믿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굉장히 많은 자원과 인력과 이걸 동원해서 입시학원들은 기존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해서 준비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제를 들어간 사람들이 과연 그 의도를, 그러니까 출제를 들어간 사람들의 의도를 학원이나 이런 쪽집게 학원이라고 하지만 다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겠죠.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확률 게임이라고 보고요. 출제자 의도를 다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입시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 경향을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잘 알고 계시다시피 EBS 문제를 많이 반영해라라는 게 경향이니까 그거를 많이 반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또 중요한 입시 요강 출제 경향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모두 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렇게 정규 분포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잘하는 학생, 중간이 두텁고 그리고 못하는 학생은 또 소수의 이렇게 정규 분포가 나오도록 하는 게 가장 문제를 잘 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출제자들은 노력을 하고 그것을 입시학원은 한두 문제라도 핵심적으로 잘 말하자면 쪽집게를 했으면 그걸 과대 광고를 하겠죠. 이러한 말하자면 일종의 권력관계 또는 이제 쫓고 쫓기는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점을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는 우리의 자녀가 50점, 60점에서 80점대로 올라갈 것을 준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90점, 91점에서 96, 97점을 가려고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입시학원은 이제 90점대에서 더 높은 점수를 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 국민의 숫자를 봤을 때는 소수이죠. 소수의 그 문제 그들의 관심이 과대하게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학부모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이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교육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많죠. 원래는 이제 뭐 그 원인 기저 분석까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너무 네,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출연을 했어요. 앞서 저희가 논의한 직감 문제와도 결국에는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김종 교수님께서 이제 초등학교부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 분석 결과를 보면은 네, 유치원 내부서부터 시작이 처음부터군요. 됩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저희 아까 김종 교수님께서 설명한 자료를 보시면은 그 0~2세가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3~5세가 이용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구분해서 이제 분석을 GIS 분석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정말 설명하셨듯이 판이하게 결과가 다르게 나왔죠. 0~2세 시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그 읍면 지역이나 소도시 지역이 영아가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3~5세는 반대로 나왔어요. 오히려 대도시 지역이 3~5세가 갈 수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읍면 지역은 이제 과잉 공급이었고요.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제가 내린 결론은 우선 이제 군 읍면 지역은 출산 수당이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당이 많이 주는 데로 가서 애를 낳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그러니까 한 3세 정도 돼요. 그럼 이제 애기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그 3세부터 그 부모님들은 이제 교육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조기 사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이러한 조기 사교육 문제를 어떠한 결과를 보고 확신했냐면은 3~5세가 갈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대도시 지역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족하다고 나온 지역이 강남, 서울의 강남, 서초,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지방의 대구, 수성구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은 쏠리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기 사교육. 특히 제 생각엔 이제 3~5세가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나왔는데 부족하면 이제 나라에서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영어 유치원에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정원 충족률은 100%가 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시설을 늘리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네, 사교육이 정말 심각하고 조기 사교육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의 핵심을 사교육으로 찍고 이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뭐 방법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부분은 많지만 정책의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지 저출산 문제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 큰 틀에서 두 분의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사실 사교육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살 때 뭘 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가 지금 둘째가 6살이거든요. 아직 저희 아이는 글도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저는 글쎄 조금 한가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저희 아이가 정말로 밝게 잘 크고 있는 것이 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특별히 많이 시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러한 선택을 다수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교육비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그래도 굉장히 많이 해소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정부가 사교육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향을 가지고서 정책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라고 저 또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검토를 해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자녀를 출산을 하고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보면은 지금 병원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결국에는 이제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실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공공이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공의 노력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생각컨대 직관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혹시 있으시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수님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예. 예, 또 입시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그 이재 박사님도 영유아 교육 보육기관에 대해서 그때부터 준비한다니 참 안타까운데요. 근데 그렇게까지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종 보스급인 입시, 대입 입시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입시 문제는 현재의 전반적인 출제 경향 있잖아요. 뭐 EBS에서 많이 내겠다. 그리고 뭐 기존의 문제 경향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그 변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 과목, 예를 들면 대부분 수학이죠. 어렵게 수학을 내서 그걸로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구분하는 게 지금 현재의 입시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보통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고,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입시 전문 학원의 어떤 이제 마케팅도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변별력을 한 과목이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 수학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들 또는 교수님들이 어려운 거죠. 굉장히 부담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각 과목별로 뭐 수리 영역뿐만이 아니라 언어 영역, 과학 탐구 영역, 사회 탐구 기술 영역, 이런 영역에서 각 과목별로 각 과목에 특화되어 있는 사고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변별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제를 각 과목에서 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변별력은 그걸로 잡고 일반적인 경향은 그러니까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80점 이상은 나오도록 하고, 그렇죠. 변별력은 이제 각 과목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내면 어떤 특정 과목이 정말로 관심 있는 학생은 그 사고력이 발달된 과목을 더 잘 치르겠죠. 그걸 선택을 할 테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이제 사교육 없는 정말 전인 교육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입시제도의 변화에 대한 저의 짧은 생각이었고, 뭐 좀 더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입시학원에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의 또는 학생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좋은 학교, 대학교를 가고자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그냥 학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듯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좋은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 겁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직원이 되고자 하는 이게 인기 있는 직업이고 뭐 전문직 이렇게 다 인기 있는 직업인데, 그러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직되어 있는 직업 탐구, 직업 추구하는 이러한 문화를 훨씬 더 확대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한 다양한 직업을 이제 소개하고 그 다양한 직업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그리고 모든 다양한 직업들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큰 문제입니다. 제가 뭐 당장 뭐 어떻게 대안을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다양한 정책들이 이런 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교육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선행학습은 좀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는 경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현상이 좀
깨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이제 사회가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직업이 상당히 이제 좋은 선호하는 다양한 욕구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직업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것을 이제 잘 선택하도록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네, 짧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 교육 개혁이 이제 병행이 되면서 사실은 이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니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출산하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까지도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방향성은 일단 잘 설정하고 있는데 이제 김종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었던 어떤 교육 방향성의 어떤 개선 그리고 또 두 분께서 공히 말씀하시는 이제 미래 직업을 위한 어떤 대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조금은 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형태로 그리고 높은 스트레스가 조금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도록 가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저출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제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조심스럽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신문 기사에서 보면 어떤 지자체에서는 자녀를 출산하면은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키우면은 얼마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방향성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정책이 너무 많이 지역에 따라서 난립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가 이렇게 말하자면 현금성 지원 정책들을 펴는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물론 지방자치는 중요하지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자체의 개별적인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말하자면 현상금 사냥꾼과 그렇죠. 같은 사람들이 다수가 누려야 할 이런 공공복리를 독식하지 않는 그러한 컨트롤 또는 통제하는 시스템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어떤 통일성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중앙정부가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현금성, 그러니까 일회성 출산지원금은 이제 약간 지양하는 분위기긴 한데, 근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걸 막으면은 네, 인구 유입이 안 될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쉽게 포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뭐 단순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출산과 자녀 양육 과정은 현대 사회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장기적인 과정이잖아요.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고 제가 앞서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자녀를 출산 양육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수입과 지출, 교육, 양육 방법 등을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일자리, 주거지 문제도 고민해야 되고요. 이러한 복잡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보면 잘 체계화해서 아까 계속해서 김종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애 주기에 맞는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뭐 단순히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두 분의 의견에 매우 동의합니다. 이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사실은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단순히 어떤 출생아 수를 일시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정책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어요. 중앙정부에서는 혹시나 3년 이내에 뭐 출생아 수 반등 뭐 이런 것들을 노리고 정책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우리가 우리 미래에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 이 사회가 계속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출생아 숫자가 늘어야 됩니다. 파이가 커져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사실 중앙과 지방이 따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중앙이 어느 정도 컨트롤 타워가 되고 지방에서 충분히 많이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희망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50년 그리고 10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이 지속 가능한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 다음에 저희 아이 그리고 저희 아이의 아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구가 소멸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부강하고 지속되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에 합계 출산율이 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2020년부터 인구는 자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70년에는 노년 부양비가 100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더 이상 살아갈 젊은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긴 안목의 정책 필요하고 두 분께서 말씀하셨었던 생애 주기에 맞춘 그러한 정책들이 계속 개발되고 논의되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딴 것보다는 최소한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가 특히 지역 경제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특색을 살린 경쟁력 있는 산업이 지역이 육성이 되어야 되고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됩니다.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많이 주된 주제였던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문제입니다만 수도권 중심의 신규 택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철거 방식의 도심 재개발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로 인한 과도한 인구 집중이 발생할 수 있어서 현재의 단점이 지속 확대되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 40년이 지났을 때 지금 현재 아파트가 많이 있는 이 세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살기 좋은 곳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파트들이 모두 노후 아파트가 되면 이 모든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가능해질까요? 저는 볼 때마다 그런 걱정이 들고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인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드웨어 중심적인 하드웨어를 갈아엎고 이러한 대책은 장기적인 모델이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저성장 시대에. 따라서 이제 도심과 그리고 지방의 도시의 주거 환경 개선은 정주 여건, 즉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부동산 가치를 높이려는 것이 목적인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잘 갖추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프트웨어들로 말하자면 이제 학교, 어린이집, 병원, 도서관,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이제 접근성을 확보해야 되고요. 안전한 마을 만들기, 공원을 통한 위락시설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적이면 소프트웨어적인 것인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말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지역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지역에서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경험, 어떤 장소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느끼는 그런 경험들은 장소에 대한 애착이 생기게 되고 그 장소에 대한 애착이 생기면 거기서 살고 싶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와서 살게 되겠죠. 그러면 점점 그 지역의 출산율도 늘고 되고 그러면 절대적인 인구수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집중되었던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 자생적인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증가 그리고 향후에 정주 여건과 육아 환경이 개선된다면 이제 지역의 출산 인구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국민학교 때나 저도 국민학교 출신이어가지고 아마 두 분은 먼저 수업을 들으셨을 거예요. 미래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은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라고 배웠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지구가 멸망하면 어쩌나 고민하다가 잠을 설친 적도 되게 많았는데 이제 3년,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출생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인구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도를 넘어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율이 한 1.5 이상은 돼야 될 텐데 지금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미래 세대가 짐을 떠안게 되거든요. 그럼 다음 세대한테 너무나 무거운 짐을 떠안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제 타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박지백 박사님이나 김종국 교수님도 향후에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의견을 같이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자리 마련해 주신 뉴스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개선을 하도록 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뉴스핌에서 준비한 2030 희망포럼 MG집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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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안현입니다. 뉴스핌 공개 오디션 히든 스테이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꿈을 모락모락 피우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대 자이언트 틱컵의 신현이언이신 가티언이언이가 신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주최한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결과 꼭 얻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범진입니다. 종합 뉴스 통신사 뉴스팀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민입니다. 뉴스핌의 공개 오디션 히든 스테이지 개최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실력 좋은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뻤는데 이번 히든 스테이지에서도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히든 스테이지가 많은 싱어송라이터들의 그 꿈을 피울 수 있는 좋은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즈몬입니다. 종합뉴스 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The Loud Hot Crazy, the best voice of rock and roll. 크랙샷, 예! 종합뉴스 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라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PD 출신의 노래 채집가 주철환입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음악은 우리를 만나게 한다. 지금 히든 스테이지에서 미래의 어떤 음악인을 꿈꾸고 이미 또 준비된 역량을 갖춘 그런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열린 그런 스테이지에서 대활약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저는 가수 여행 스케치의 리더이자 또 싱어송라이터인 루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뉴스팀이 주관하는 히든 스테이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상금에 눈 멀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레퍼런스와 또한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제주소년의 박경환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주관하는 싱어송라이터 발굴 경연대회가 이렇게 새롭게 있다고 해서 동료 및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히든 스테이지라는 경연인데요. 또 음원 발매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뮤지션 분들이 참여하셔서 꿈을 펼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피에서 노래하는 김재국이라고 합니다. 히든 스테이지. 여러분들 꽁꽁 숨어있지 마시고요. 나오셔가지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강화달님입니다. 이번 뉴스핌에서 제작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에 상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음반 제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나 라이브 클립 제작 같은 지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부디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유지우입니다. 종합뉴스 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노드시카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두 재능을 10분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